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했죠. 이번에는 오피스텔 임대 이중 계약 사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이중 계약을 맺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A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런데 아직 보증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에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해보니까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취해보니까 집주인분도 이제 월세가 한 달치가 입금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셔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게시판 통해서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건 한 부동산 관리 업체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오피스텔 임대인들과는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고 이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3천에서 4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계약하고 임대인에게는 보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준 겁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다른 이중 계약이 이뤄진 셈입니다. 임차인들은 해당 업체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했고 임대인들은 이 업체로부터 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대인들은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보여주셨고 계좌 입금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위임장이 작성이 되어 있었고 집주인분이랑도 계약하기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입금을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문제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오피스텔은 중구에서만 3곳입니다. 언제니까 집주인 되신 분이 건물 주인 되신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임대인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죠.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 부산 동래구 등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도 위탁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영종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검단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을 내세워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취재 결과 이 보증보험을 중도에 해지해 보증금마저 반환받을 방법이 막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총 340여 호실 규모로 얼마 전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일부 임대인들도 최근 문제가 된 A업체의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A업체가 갑자기 잠적하면서 이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종 오피스텔 3곳에 이어 검단 오피스텔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A업체와 관련된 홍보 기사와 블로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년차 무사고 주택관리업체, 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심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었던 이유입니다. 특히 A업체는 중개법인까지 직접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방에 올라와 있는 매물이고 똑같이 부동산 사무실 차려서 하고 있고 똑같이 계약서 작성하고 매물 보여주고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임대인들도 보증보험 가입을 믿고 A업체와 위탁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서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이 터진 이후 보증보험이 해지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했던 게 임차인한테 지급보증 해준다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임차인들이 보증금 떼일 염려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임대인과 임차인 피해자는 200여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부경찰서는 현재까지 영종과 검단 오피스텔 피해자 1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고 충남 서산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산경찰서는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대형 여객선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5번의 공모가 유찰됐지만 이번에는 2곳이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옹진군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대형 여객선. 이 항로를 다니던 하모니 플라워호는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500톤급과 1600톤급 여객선이 운항하는데 차량을 실을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 오전 6기 끝에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인천 백령 항로의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에 선사 2곳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000톤급 이상 선박을 투입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모를 한 2개 업체를 가지고 18일부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저희가 이거 심사할 위원을 25명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원 규모를 늘린 게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5차례의 공모가 모두 무산된 상황. 옹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액을 10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인상에 제한한 부분은 결손액 보존입니다. 승객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20년 동안 415억 원의 결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윤을 10%까지 보장한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의 가로로 묶고 여객 수입이 얼마에 따라서 그거를 가감했을 때도 결손이 되면 우리가 전액을 보존해 주겠다. 옹진군은 이번 공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25년 9월부터 대형 여객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상 플랫폼의 AI 교육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해 AI 교육 특화 사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명문사학인 재물포고. 2019년 468명이던 재학생이 3년 만에 384명으로 18% 줄었습니다. 인천의 대표 학군이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로 바뀌면서 원도심의 대표 명문고도 명성을 잇는 데 부침을 겪는 겁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도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찾은 해법은 AI 교육 특화 사업. 여기에 인천시도 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 1호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하는 겁니다. 교육청은 재물포를 중심으로 미추홀구, 서구 원도심 지역 101개 학교를 AI 교육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상상 플랫폼에 AI 교육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기본 전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균형 발전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AI 교육 도시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인천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상 플랫폼 관리 기관인 인천관광공사는 AI 교육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상상 플랫폼 3층에 전용 면적 530평 규모로 조성해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와 이렇게 함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좋은 공간이 마련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원도심 지역 디지털 기반 학교 환경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해상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상인들도 소비자 감소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선 수십 척이 인천 앞바다에 줄지어 항해합니다. 어선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날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석은 53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에 수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방류한다는 소리만 듣고도 소비자들이 아예 생선을 아직 사 먹지 않고 간재미가 4천, 5천을 간다면 현재 지금 1,000원 정도밖에 안 가. 그런 정도로 3분의 1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되는 상황. 곧 금어기 해제로 풍어를 기원해야 할 어민들은 근심만 가득합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내일 모레 21일 날 금어기가 해제되고 있는데 걱정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어렵게 잡아온 수산물 국민들이 외면할까 아마 여기에 대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수산물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손님보다 상인들 수가 더 많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판매 촉진 사업도 무용지물. 6만 7천 원어치를 구매하면 2만 원의 상품권을 주는 사업인데 손님이 없다 보니 관련 예산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상인들은 인건비를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른 거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7명이 하던 거 5명, 2명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3식구하고 남의 식구 2식구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고 디테일한 조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를 꾸리고 방류 저지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의 정점에 있는 청년 유출 문제, 기반이 열악한 문화예술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에서 매년 200명 가까운 연극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서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연극인들의 수건인 도립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 청주 한 소규모 극단입니다. 1984년 창단해 40년 가까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극단으로 전체 단원 8명 중 청년 단원은 2명뿐입니다. 도내 한 대학에서 연극 전공을 한 임민혁 씨는 6년간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올해 신규 단원으로 입단했습니다. 대부분 서울로 떠난 동기들과 달리 지역에서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우리들이 더 문화나 예술을 잘 소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공연을 보여드리고 조금 더 많은 예술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목표점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충북에서 연극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은 청주대와 극동대, 중원대, 세명대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매년 배출하는 전공 학부생은 200명 안팎. 여러 순수예술 학과들이 외면받으며 폐과 수순을 밟는 상황을 볼 때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 중 충북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은 한 해 평균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방보다는 충무로와 대학로가 있는 서울로 떠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여기 지방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대학로로 가려고 하고 서울의 어떤 큰 극단이나 그런 쪽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무적인 건 수백 명의 충북 연극인들의 염원이 모여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도립 형태의 실험극단 창단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충북도사나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실험극단 설립준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공연 제작 시스템과 인력, 공간을 민관이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작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하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도민들께서 또 볼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첫 발을 뗀 충북 실험극단 설립 논의.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전 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대표되는 곳 중 하나가 영화관일 겁니다. 하지만 연천군 주민들은 더 이상 지역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시설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문화 인프라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문화예술시설과 관련한 문제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연장의 불균형 현상인데요. 도심이나 강남의 시설 수가 월등히 높고 다른 외곽 지역은 적은 게 현실입니다. 다행인 건 서울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2022년 서울의 등록 공연장 수는 438곳. 자치구별로 가장 많은 곳은 대학로가 있는 종로구입니다. 171곳이나 됩니다. 한 지역에 20곳 이상 등록된 곳은 강남과 서초, 도심권인 중구와 홍대라는 특성이 있는 마포구뿐입니다. 10곳 미만, 즉 한 자릿수인 곳은 서남권과 동북권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곳은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연장 수로 지역 문화 전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부 지역을 보면 최소한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졌을 때 얻는 효과가 컸습니다. 등록 공연장이 단 2곳뿐인 강서구에 최근 새로 생긴 공공문화시설 아트리움이 그 사례입니다. 오르는 공연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가까이에 동네 각각 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아트리움은 구청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건물을 지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소공연장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 각 자치구별로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지금 공연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가까이에 자기 공연장을 찾아서 공연을 보고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도 날리고 가족들 간에 좋은 가족 애도 같이 갖고. 공연장을 원하는 대로 늘리기 어렵다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 공연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장소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파트나 숲길 어디든 의지와 예산만 있다면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합니다. 이런 오케스트라가 이제 거리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한다든지 좋은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시를 이런 식의 이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내 생활 가까이서 누려질 수 있도록. 서울 안에서도 불균형을 보이는 공연장의 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소할 방법은 충분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최근 인천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20대 여성이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아랫집, 그러니까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이 집을 찾아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현관문을 막 내리치고 흉기를 또 가지고 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사건은
지난 7월 5일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20대 여성인 A씨가 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을 찾아가 흉기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이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내려찍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이 빌라 내에 있는 CCTV를 확보해 분석을 했는데 이 해당 영상을 보면 새벽 시간에 이 A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 중식도에 칼날을 갈고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를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중식도는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그 네모난 칼을 그렇죠. 되게 큰 칼이죠.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예. 없는데 이런 칼로 현관문을 찍는다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A씨가 뭐 이럴 만한 행동을 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그 A씨는 이 경찰 조사에서 이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진술한 반면 또 피해자는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좀 상반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A씨가 보인 이 일련의 행태가 너무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재발 가능성도 높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간다? 또 그 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행위, 이런 행위들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도 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또 재발의 우려, 그리고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뭐 고소를 취하도록 협박할 가능성, 즉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네, 갈등은 언제나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상식적으로 지금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A씨가 받는 혐의 어떻게 됩니까? 예, 우선 이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한 것이므로 이 특수 협박이 성립되고요. 여기에 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불안감을 조성했으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도 이제는 그 성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이라면 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겠지만 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충분히 실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점점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어느 도시에 따라서는 뭐 80~90%가 아파트인 지역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력 사건까지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정말 예.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또 대책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뭐 이웃 주민이 사망했다, 혹은 이웃 간 주먹 다툼이 벌어지고 또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식의 뉴스가 더는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따른 이 강력 범죄는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의 한 유형이 돼버린 건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이 터지면 그때그때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식의 해결책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이라는 이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좀 강화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화를 했어도 뭐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를 보면 2017년에는 22,800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3,3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층간소음이 5년 동안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제는 뭐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넘어 아파트와 같은 이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이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이 기준에 맞춰 시공하도록 좀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좀 공개하되, 만약 나중이라도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좀 강력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식의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준 역시도 좀 층간소음의 그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좀 엄격한 기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시민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에 이어 유례없는 태풍까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유례 없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
느리게 이동하며 16시간가량을 우리나라에 머무는 등 기존 태풍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마철 이후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엘니뇨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태풍의 경로도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태풍이 오기 직전까지는 지독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7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서 열흘 넘게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11일 기준 기상청이 집계한 올해 폭염 일수는 16일로 최근 30년 평균인 8.8일에 2배 달합니다. 최근 들어 집중호우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시간당 14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자 기상청은 올해부터 극한호우 경보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실종 2명 등 모두 30명으로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장마 대신 우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마 끝난 뒤에 강수량이 더 늘어났어요. 우기가 시작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런 강수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양이 느는 추세로 강수의 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상승해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주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구, 경북 농가들이 침수와 낙과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태풍 피해까지 겹쳐 다가오는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태풍 카눈에 따른 침수 피해 농경지는 1,565.4헥타르로 벼가 557.4헥타르로 3분의 1에 이르고 당근 95헥타르, 콩 86.7헥타르, 고추 60.4헥타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사과가 524.9헥타르로 가장 큽니다. 지역별 피해 규모로는 경북이 652.8헥타르, 경남 352.6헥타르, 전남 219.1헥타르, 제주 158헥타르, 대구 146헥타르 순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 따라 주요 농산물 가격도 곧바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1일 상품 기준 배추 10kg 도매 가격이 25,760원으로 전월 대비 160.7%나 올랐고 양배추는 106.9% 오른 14,560원, 깻잎은 78.2% 오른 38,760원에 거래됐습니다. 시금치는 51.7% 오른 59,500원, 적상추는 17.8% 오른 59,920원, 무는 127.3% 오른 29,320원이고 당근은 26.7% 오른 66,640원, 풋고추도 82,980원으로 51.9% 올랐습니다. 홍로 사과는 10kg에 10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5% 올랐고 후지 사과도 86,225원으로 15.2% 뛰었으며 배는 원앙 품종이 15kg당 22.8% 오른 56,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사과와 배는 봄철 이상 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미 가격이 전년보다 20%가량 오른 상태인 데다 이번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 특히 주요 농산물 단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수확기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위약금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요. 환불 규정과 약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난 10일,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길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항공사 카운터는 환불을 문의하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부터 숙박까지 결제를 마친 상황. 그런데 이런 경우 환불 절차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환불이 되게 지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의 100만 원 돈인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고 그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게 좀 화도 나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들이 늘면서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 2020년 2,500여 건에서 2021년 485건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계약 해지, 위약금이 절반 이상을 넘었고 계약 불이행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다고 해도 처리까지는 최소 30일, 많게는 90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환불 규정과 약관을 정확하게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제는 실물카드 없이도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결제 시 캐시백을 최대 10% 받을 수 있는 인천 이음카드. 높은 캐시백 적립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탓에 인천 이음카드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이음카드 누적 가입자는 240만 명이며 누적 결제액은 14조를 넘어섰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이 인천 이음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이음카드를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음카드로 결제하려면 실물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었던 상황. 인천시와 삼성전자가 지난 7월 인천 이음 간편 결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이음카드를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카드가 있어야 꼭 계산이 됐어야 했는데 그 카드 없이 핸드폰만 있더라도 매출이 또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는 인천 이음 가맹점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우리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인천 섬의 관광 정보와 지역 경제를 차례로 알아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여행자를 반기는 섬 자월도의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박은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 보름달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다는 뜻이 담긴 자월도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반기는 것도 달 모양의 조형물입니다. 초승달 같은 아치가 있는 이곳의 이름도 달바위 선착장입니다. 동화 같은 섬의 이름만큼이나 재미있는 전설을 품은 곳도 있습니다. 선착장 왼쪽으로 가면 바로 어부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는데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급기야 바다로 몸을 던진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자월도에 있는 장골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골해수욕장의 길이는 1km에 달하는 해변인데요. 현재는 물이 빠져 있지만 조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장골해수욕장은 자월도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모래가 곱고 물이 깨끗해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상당히 그 둘레길 전부 다 돌아봤습니다. 차로 돌아봤는데 상당히 좋고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해변은 상당히 모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섬 반대편으로 가면 바다 위 떠 있는 목섬이 우리를 반깁니다. 언덕 곳곳에는 꽃밭도 조성됐는데요.
목섬 정자각에서 내리막 계단을 타고 구름다리로 이어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큰 목섬과 작은 목섬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입니다. 짧지만 허공을 가르는 듯 아찔한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안전을 위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발 166m의 곡사봉을 기점으로 둘레길과 해안 산책길이 있는 자월도. 해수욕장을 감싸듯 병풍처럼 조성된 해송숲과 해변 뒤편으로 민박과 펜션도 있어 숙박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목섬이 있어요. 그 이제 이리 쪽으로 가면 목섬이 제일 거기가 저기 볼거리고 저기가 지금 목섬 보이죠? 그 목섬이고 제일 한 게 바닷가. 바닷가 이게 풍경이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 바닷가를 보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여객선은 물론 하루 2차례 차를 실을 수 있는 차도선까지 운항 중인 자월도. 복잡한 도심을 떠나 여행자들을 포근하게 반겨주는 이곳으로 많은 방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자월도에서 으라차차 지역경제 박은비 리포터입니다. 앞서 자월도의 매력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하루에 2번 열리는 신비의 섬 목섬으로 가봅니다. 섬 여행하면 남해 먼 바다를 떠올리기 쉽지만 서해에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들이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세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선제도는 대부도와 영흥도를 잇는 인천의 섬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만 섬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풍경도 일품이지만 선제도가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선제도 앞마당에 솟은 작은 섬 하나. 섬 속의 섬 목섬입니다. 주변에는 기이한 모양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섬으로 가기 위해 누군가 잘 닦아놓은 길 같지만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른 길은 밀물이 되면 홀연히 사라집니다. 하루 2번 바다가 허락한 시간에만 열리는 길입니다. 선제도에서 목섬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양옆은 갯벌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목섬으로 가는 1km 남짓 길은 새하얀 모래사장인데요. 이 아름다운 비경에 CNN도 이 선제도 목섬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았습니다. 느린 걸음으로도 20분이면 목섬에 닿습니다. 섬에 도착하면 햇볕에 몸을 말리던 가위와 조개 껍질들이 먼저 여행객을 반기고 무인도 야생화들도 이때다 싶어 자태를 뽐냅니다. 섬을 반바퀴 돌아 바다까지 이어진 모래길은 수평선으로 사라져 또 하나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길이 바닷물에 잠겼다가 그 바닷물이 다 없어지면은 길이 나타나는 곳인데 거기가 목섬이랑 저희 땅이랑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보니까 바다 냄새도 좋고 제가 직접 저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오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서울에서 되게 가깝고 편안하게 왔는데 아름답네요. 백사장까지는 아니지만 조개 모래가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선제도 앞바다의 비밀을 간직한 섬 하나. 섬 여행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